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은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는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그 상처가 정말 깊고 오래됐어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제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죠. 사람들은 흔히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머릿속에 딱 박혀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요. 제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힘들어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도려내고 다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60대 초반이고 사실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의류 제조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단순히 옷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디자인부터 제작,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셨어요. 특히 고급 소재를 활용한 정장과 드레스 라인이 유명했고 주요 도시마다 직영 매장을 열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었어요. 그 덕에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면서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우리 딸이라는 말에 담긴 부모님의 자부심은 정말 대단했는데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와 발레 같은 예체능을 배우며 풍족한 지원을 받았고 방학이면 외국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혔어요. 저는 이런 부모를 만났다는 게 정말 감사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재수없다고 할지언정 부모도 나를 선택해서 낳은 게 아닌 것처럼 저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기에 제 복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도 저만의 고충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항상 겸손하려 애썼지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 시기와 질투가 서서히 괴롭힘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미숙이라는 애가 저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는데 그의 말과 행동은 정말 잔인했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미숙이의 집요한 괴롭힘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괴롭힘 중에서도 가장 약한 건데 그렇게 체육 시간마다 일부러 공을 저에게 던져 맞추고 안경까지 부러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소문을 퍼뜨려 저를 이상한 애로 몰아가기도 했는데 날라리 오빠들을 만나고 다닌다더라. 그 오빠들이랑 이상한 걸 한다더라 하는 말이 여기저기 퍼지곤 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 말들로 저를 쓰레기로 만드는데 사실 직접적인 괴롭힘보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더 견디기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질 정도였죠. 미숙이 그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천박하게 생긴 애 지나간다. 쟤네 부모님은 돈도 그렇게 많으신데 저런 애가 태어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래도 천사 같으시다. 버리지 않고 걷어서 키워주시고. 진짜네. 어떻게 저 얼굴로 그렇게 잘난 척을 할 수 있냐?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학교도 못 다닐 듯. 얘는 그런 거 몰라.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 어차피 부모님 덕에 버티는 거잖아? 공부를 잘해도 네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 부모가 돈을 써서 과외 붙여주고 좋은 선생님 사서 만든 거잖아. 아니, 혹시 그 과외 선생님이랑도 뭔가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부 핑계대고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또 제 부모님은 모르시겠지? 참 부모가 불쌍하다 진짜. 그 말을 듣고 주변 아이들이 킥킥대며 웃는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때 저는 도저히 그런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버티면 지나가리라 믿었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수록 미숙이는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굴었어요. 너 이번 시험 성적 좋았다며? 뭐 부모님 돈이면 성적도 살 수 있겠지. 미수가 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사람 마음을 찌를까?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줄래? 아, 그러고 보니 너는 말로만 이러고 다니잖아. 나중에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너한테 돌아올 줄은 모르겠지? 어머, 너 갑자기 왜 그래? 진짜 웃기네. 내가 뭘 거짓말을 했는데. 너도 알잖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거야. 너 같은 애가 버텨봐야 얼마나 가겠어? 진작에 네 수준을 인정했으면 이렇게 창피하게 굴지도 않았겠지. 미수가, 내가 네 말에 창피할 것 같아?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애쓰는 네 행동이야. 너야말로 인정 좀 해. 네가 이렇게 남한테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 말 내가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중학교 내내 이 모든 걸 감당하며 견뎠고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하필이면 미숙이랑 같은 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부모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게 됐고 부모님께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당장 학교로 달려오셔선 교무실에서 미숙이 부모와 선생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물으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었는데 학교는 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 하시는데 미숙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솔직히 네가 잘 사는 집 딸내미가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일도 없었겠지. 너 같은 애는 뭐든지 쉽게 가질 수 있으니까 재수없다고. 근데 말이야, 네가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결국 나한테 이렇게 당하는 거 보면 별거 없지 않아? 웃긴 건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손이 떨렸고 옆에서 부모님은 주먹을 몇 번이나 꽉 쥐며 참으려고 애쓰셨지만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부모님은 전학을 서둘러 결정하셨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학교로 옮긴 뒤 조금은 편해졌지만 오랫동안 쌓인 괴롭힘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모욕감과 두려움이 지금도 제 안에 깊게 남아 있어요. TV나 영화에서 비슷한 장면만 나와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감정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이기에 누구에게도 완전히 이해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면 더 외로워지기도 했어요. 이런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으며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대학까지 잘 들어갔고 저는 대학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성격도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제가 가진 아픔과 상처를 천천히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라면 무언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어느 날은 우연히 미숙이와 닮은 사람을 마주치고 갑작스레 공황에 빠져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그 사람이 미숙이랑 너무 닮았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예전 기억이 다 떠오르면서 숨이 막히는 거 있지.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 숨 천천히 쉬어봐. 나 여기 있잖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봐. 네가 약한 게 아니라 그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옆에 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그래도 나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내가 너무 싫어. 작은 일이 아니야. 그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순간에도 여기까지 온 네가 대단한 거야. 내가 옆에서 같이 이겨낼 테니까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어쩌지도 못했을 거야. 이제는 너랑 같이라면 괜찮아질 것 같아.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어줬어요. 남편의 따뜻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됐고 조금씩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후에는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아들을 낳아 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쏟으며 키웠어요. 아들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자라줬는데 학창 시절에도 용돈을 줬는데도 낭비하지 않고 적금을 들거나 기부를 하면서 스스로 자립심을 키워나갔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이 기특해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 아들도 부모의 노력과 사랑을 늘 고마워하며 살아줬어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다이어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어요. 아들의 성공을 보며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이제야 비로소 노후를 즐길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딱히 결혼을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희는 인연이란 게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한다고 믿었고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아들이 정말 결혼을 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롭고 묘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이랄까요. 그날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는 의전원을 졸업해 일반 1호 지역마다 있는 피부과 체인점에서 근무 중인 의사라고 했고 굉장히 밝고 쾌활했는데 긴장한 기색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첫인사부터 어머님, 아버님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며 싹싹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저희 부부는 그런 태도에 금세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예비 며느리의 그 맑고 선한 웃음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거든요. 남편도 예비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밝은 사람이네. 아들한테 이런 사람이 딱 맞겠어. 나도 처음엔 걱정했거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와 다르게 자기만 생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직접 보니 다르네. 예비 며느리가 참 싹싹하고 따뜻한 사람 같아. 어머님, 아버님께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잘 부탁드릴 거지. 이렇게 밝고 싹싹한 분이 와주니 참 좋네. 정말 감사해요. 효석 씨가 저한테 항상 어머님, 아버님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잘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뵈니 효석 씨가 왜 자랑을 많이 했는지 알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정말 따뜻하시고 배려심이 깊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정말 잘하고 싶어요. 사실 아들은 워낙 신중하고 진지한 성격이라 그런지 활기차고 명랑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서로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고 저도 남편의 말에 크게 공감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예비 며느리가 아들과 얼마나 잘 맞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밝고 쾌활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아들과는 참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보완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차이가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스쳤거든요. 아무리 첫인상이 좋아도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과 성격까지 조화를 이루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의 이런 염려를 알았는지 예비 며느리는 저희와 가까워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아들을 꼭 데리고 오지 않아도 저를 따로 찾아와 시간을 보내려 했고요. 어머님,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꽃시장에 같이 가보실래요? 요즘 꽃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화분도 골라드릴게요. 그래, 그럼 고맙지. 우리 둘이만 가는 거야?
네, 아버님께는 비밀이에요. 여자들끼리만의 시간 가져요. 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예쁘고 고맙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예비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주니 자연스럽게 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딸처럼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따뜻해졌고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은 가족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하루는 저희 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웨딩 화보를 보며 드레스 디자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는데 그때 TV에서 하필 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거칠고 심각해서 저도 모르게 옛 기억이 떠오르며 놀라고 말았어요.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떨렸고 숨이 가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그런 저를 심각하게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그 순간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고 이게 예비 며느리에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고 숨도 가빠지시는 것 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어머님 상태를 지켜보긴 했는데. 놀랐지? 미안하다. 사실 내가 저런 장면을 보면 옛 기억이 떠올라서 트라우마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도 차오르더라.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수 있죠. 사실 저는 순간적으로 어머님이 위급하신 줄 알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래, 그 정도였어. 미안하게 됐구나. 나도 겁을 많이 줬지.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니에요. 어디가 편찮으신지 정확히 모르니 신고 전화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걱정됐는데 혹시 많이 힘드시면 병원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예비 며느리가 나름대로 걱정을 했던 거였구나 싶었고 평소에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 차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게 오히려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권유로 저는 결국 트라우마와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망설여졌지만 예비 며느리가 진지하게 어머님의 건강과 마음이 중요하다며 병원을 함께 가주겠다고까지 말해주니 용기를 내게 되었죠. 병원에 가는 날 예비 며느리는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오며 밝게 웃으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병원에서도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어서 저는 혼자 받는 상담 내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치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들은 늘 바쁘고 표현에 서툰 편이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천천히 털어놓을 수 있었고 덕분에 속이 조금은 시원해졌어요. 제가 병원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예비 며느리는 웃으며 이제부턴 마음 편하게 지내시라며 본인도 의사니까 계속 옆에서 도와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아들보다 예비 며느리가 더 세심하고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병원 가는 것부터가 저한텐 큰 난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 저는 예비 며느리가 단순히 밝고 명랑한 사람을 넘어서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걱정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각자 양가에 서로를 소개시켰으니 상견례 날짜를 잡기로 했어요. 예비 며느리네 집에서도 우리 아들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견례 날짜가 계속 미뤄졌고 그때마다 예비 며느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죄송하다며 울상으로 사과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 벌써 3번째가 되니 저희도 조금 언짢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예비 며느리가 너무 간절하게 미안해하며 상황을 설명하니 저도 쉽게 뭐라고 하진 못했죠. 그러던 중 아들이 살짝 저에게 귀띔을 해줬어요. 예비 며느리가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단 이야기는 알고 있었는데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이혼의 아픔으로 사람을 아예 안 만났다고 하더군요. 만난다고 해도 얼굴을 칭칭 감고 눈까지 감고 있었다니 말 다했죠. 오로지 자기 딸만 보고 살았대요. 그러니 예비 며느리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강한 책임감을 가지며 성장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일이나 엄마가 해야 되는 바깥일도 다 혼자 했대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학용품을 해결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선 성적이 늘 상위권이어서 몰래 돈 받고 과외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엄마 대신 엄마 역할을 해오니 예비 며느리 엄마는 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리에서는 쉽게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처음에는 의아함과 걱정이 섞였지만 곧 이해와 연민이 뒤따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곧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저도 제 과거가 떠오르면서 나도 사람들 보기 싫었던 적이 있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양가 어머니끼리만 따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 그럼 조금 덜 부담스러울지도 모르잖아. 이렇게라도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것 같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비 장모님께서도 더 안심하실 것 같아요. 엄마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엄마가 이런 자리 정말 부담스러워하셔서 제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저도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제가 바로 전화드려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가 그렇게까지 걱정했다니 내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런 상처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쉽지 않으시지. 내가 어머님 만나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마음을 전해드릴게. 예비 며느리는 눈이 반짝이며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했고 바로 전화를 걸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사돈 되실 분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왔네요. 그렇게 한 가지 큰 난관을 넘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조금 섭섭해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말하길 우리 쪽이 먼저 양보를 해서 상견례를 따로 하게 된 것이 자존심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맞춰주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했대요. 그래도 사돈 되실 분께서 고마워하셨으니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살짝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배려하는 게 자존심 상할 건 아니라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니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죠.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지만 여전히 어딘가 서운한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라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야 하는 거라고 주변 엄마들 말만 들었지. 이런 일들이 정말 흔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만 이렇게 고생하고 맞춰 나가는 걸까요? 앞으로도 더 이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상견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결혼식은 얼마나 더 힘들까 걱정도 되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상견례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마주하고 보니 사돈 되실 분이 너무 긴장하신 모습이 역력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며 눈을 맞추려고 했는데 사돈 되실 분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돌리시더라고요. 손끝이 떨리는 게 보일 정도였고 말투도 약간 흔들리면서 자주 멈칫하셨어요. 마치 이런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큰 용기를 필요로 한 듯한 모습이었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요.
아니 글쎄 본인 딸인 예비 며느리의 이름을 몇 번씩이나 잘못 부르시더니 우리 아들의 성씨조차 틀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어떻게 자기 자식 이름을 헷갈리실 수 있지 싶었지만 그때마다 사돈 되실 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변명을 하셨죠. 네? 어머님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유, 참. 내가 또 실수를 했네. 우리 딸이 어릴 적에 개명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이름이 자꾸 나오네요. 아유, 내가 딸 이름을 잘못 부르다니 정말 너무 떨었나 봐요. 옛날 이름이 입에 붙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그래도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세요? 이름 헷갈릴 정도면 정말 많이 떨리신 건데요. 저희는 다 이해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셔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오늘도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이해해 주시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이 정도로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오히려 이런 자리까지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감사하죠. 저도 일단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이유를 들어도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자식 이름을 잊을 정도의 긴장이란 건 정말 낯설게 느껴졌고 마음 한구석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예비 며느리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도 다소 떨떠름한 표정의 기색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저는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죠. 그때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러셨냐고 하니 그때도 비슷했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말에 이혼의 상처가 많이 깊으셔서 딸인 예비 며느리가 자기 엄마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니 저렇게 당차고 야무지게 자랐나 보다 싶었고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젊은 나이에 떠맡았는지가 느껴졌어요. 상견례 자리는 결국 예비 며느리가 리드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어찌나 야무지고 대화도 잘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어머니 대신 대화를 주도하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 때문에요. 저와 아들은 묻는 말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정도였고 사돈 되실 분은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자리는 어찌어찌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마음속에 묘한 의문이 들었어요. 귀가한 후 남편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사돈 되실 분이 너무 소극적이셔서 좀 놀랐어. 아니, 본인 딸 이름도 헷갈리고 우리 아들 성도 모르고 그러시던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예비 며느리를 저렇게 야무지게 키우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소극적인 모습만 보고 왔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자고. 원래 이제 서운한 건 좀 가셨어? 솔직히 나도 처음엔 좀 답답했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남은 결혼 준비 동안 양가가 잘 맞춰서 잘 끝냈으면 좋겠네.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당찬 모습에 비춰보면 어머니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성장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한 마음은 가라앉히고 결혼을 계속 진행시키기로 했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순조로웠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아들이 자취 중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기존 가구도 그대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물이나 예단도 생략하고 둘이서 힘을 합쳐 독립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말도 들으니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을 더 번듯한 곳에서 하고 싶을 법도 한데 지금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서 시작하겠다는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싹싹하고 야무질 수가 없었죠.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단 걸 예비 며느리가 모르지 않을 텐데도 뭔가를 더 요구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내려고 하니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죠. 청첩장도 예쁘게 나왔고 청첩장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돌렸어요.
고등학교를 새로 전학 간 곳에선 친구들과 잘 지냈기에 꾸준히 연락하며 지낸 친구들이었죠. 친구들과 한자리에 웃으며 담소를 나누다가 저는 아들 결혼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리며 팔불출 같지만 예비 며느리 자랑도 좀 했어요.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고, 의사에다 성격도 참 좋다고 이야기하며 청첩장을 한 명 한 명에게 돌렸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청첩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청첩장에 있던 우리 아이들 사진을 얼굴 가까이 가져가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묻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랑 중학교 동창이자 제가 전학 갈 때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학교로 전학 온 친구였는데 며느리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면서 다른 사진은 없느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친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빤히 쳐다봤는데 그 순간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뭔가 찜찜하면서도 혹시나 뭔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걱정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끝을 기다리면서도 속이 살짝 조여오는 것 같았죠. 다른 사진도 있긴 하다며 모바일 청첩장도 보내려고 했다고 한번 보라고 했는데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어머, 네 예비 며느리감 미숙이 딸 아니야? 미숙이 딸? 잠깐, 그 미숙이 말하는 거야? 나랑 중학교 같이 다녔던 미숙이, 나 괴롭혔던 그 미숙이 맞아? 맞다니까. 미숙이가 자기 다방하면서 번 돈으로 딸 의사 만들었다고 얼마나 자랑했는데 중학교 동창회 때도 자기 딸 병원 홍보하느라 바빴다니까. 나도 그때 호기심에 한번 가봤는데 별로 좋지도 않더라. 말도 안 돼. 미숙이 딸이 내 며느리감이라니. 정말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미숙이의 얼굴과 예비 며느리의 이미지를 겹쳐보니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에서 사돈으로 만났던 사람은 미숙이가 절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미숙이 딸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하나씩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더 혼란스러울 뿐이었죠. 친구가 이어서 말하길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어떻게 미숙이랑 사돈을 맺을 수가 있어?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근데 상견례 때 사돈으로 만난 사람이 절대 미숙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길이 없잖아. 예,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미숙이 딸 말이야. 아주 의사도 아니라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미숙이 딸이 의사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정확히 좀 말해봐.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 말이 그런 건데 의사는 맞긴 한데 의사가 아니라 무슨 돌팔이 같아. 나 안 해도 되는 시술 권유받아서 했다가 부작용으로 난리 났잖아. 그러고는 다른 지점으로 튀었다니까. 미숙이한테도 연락했는데 고년도 잠적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돼. 의사라면서 전문의도 아니고 일반 의의 공장형 피부과에 기계로 쓱쓱 하기만 해도 되는 제모 레이저 위주로 하는 애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믿고 있던 예비 며느리가 이런 일들에 휘말린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미숙이와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만 했어요. 그때 미숙이에 대해 또 잘 아는 친구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학을 갔다 하더라도 지역 건너면 다들 서로 다 아는 사이여서 미숙이를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했거든요. 미숙이가 지역에서 양아치로 워낙 명성이 자자했으니 말이에요. 친구들은 저랑 미숙이가 사이가 끔찍한 사이라는 건 잘 알아서 제 앞에서는 일부러 미숙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미숙이랑 건너 연락이 되는 한 친구가 말하길
미숙이 딸이 어디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면서 몇 년 버텨서 개인 병원 개원할 수 있게 건물을 받아낼 거라고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집이 우리 집인 것 같다며 예비 며느리를 잘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잘못 들였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하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일지도 모른단 말을 들으니 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말인 즉슨 미숙이 기집애는 애초부터 나랑 우리 아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반대할 게 너무나도 뻔하니 뒤에서 계략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끝까지 야비하고 비열한 기집애였어요. 결혼 준비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모든 게 뒤엉킨 기분이었고 학창시절 나를 괴롭히던 미숙이와 이게 무슨 악연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학창시절을 넘어 60대가 될 때까지 남아있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집안과 엮일 뻔했다는 것을 알고 분통이 터졌어요. 경로한 저를 걱정한 친구들은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저는 반드시 이 결혼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 않았고 하루빨리 미숙이와 예비 며느리가 벌인 거짓말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날 바로 동창의 단톡방에 연락을 돌렸어요. 제가 미숙이 딸 결혼에 얽힌 일을 직접 나서서 밝히려 한다고, 혹시 미숙이나 그 딸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꼭 좀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엔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않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하나 둘씩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숙이가 자기 다방하면서 번 돈으로 딸 뒷바라지에서 지 딸 의사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짓들, 예비 며느리가 병원에서 저질렀다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소문들까지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고 제가 나선다면 내가 뒤에서 전적으로 도운다며 제 결심을 지지해줬어요. 남편의 단단한 태도를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됐죠. 준비도 단단히 했고 증거도 충분히 모은 후 저는 여전히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여전히 미숙이를 보는 게 무섭지만 미숙이와 예비 며느리를 다시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아들 앞에서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죠. 주말에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오라고 연락했어요. 아들이 이유를 묻길래 다 같이 이야기 나눌 게 있으니 꼭 오라고 했어요.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제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나 있었기에 아들도 느꼈을 겁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네 엄마가 누군지 이젠 솔직히 말해봐. 네 친정엄마 이름 이미숙 맞지? 내가 그냥 물어보는 것 같아? 어머님, 그건... 상견례 때 나온 사람, 그 사람은 네 친엄마가 아니었잖아. 그런데 그걸 알고도 우리를 속이고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말해봐.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상견례 때 나온 분이 장모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네 예비 장모가 아니야. 그리고 진짜 장모 이미숙이라는 사람은 나를 중학교 때부터 괴롭혀서 나를 이렇게 트라우마 속에 살게 만든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면 너도 절대 이런 결혼을 추진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네가 그런 걸 다 알고도 숨기고 이 결혼을 진행하려 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집안의 부를 이용해서 지 실리를 챙기려고 했다더라.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예비 장모님이 그런 분인 줄도, 이런 일이 있었던 줄도요. 근데 무슨 실리를 챙기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개인 병원 차리겠다고 우리 집 돈 뜯어내려고 너를 이용하려고 한 거라잖아. 어처구니가 없어서 숨이 턱 막혔다. 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건데? 네가 우리 가족을 뭘로 보고 이런 꼴을 만든 건지 말 좀 해봐. 그 말을 듣자 예비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뭐라도 말해보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그 모습조차도 마치 변명거리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더 어이없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자기 엄마가 다방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흠이 될 테니 숨기자고 먼저 제안을 했단 겁니다. 예비 며느리는 어쩔 수 없었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너도 그럼 그걸 알면서도 속이고 진행하려 했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네 엄마가 왜 나를 피했을 것 같으냐고 물었죠. 네 엄마, 너는 네 엄마가 널 시집 잘 보내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감추는 훌륭한 분 같냐고. 네 엄마는 분명 내가 사돈이란 걸 알고 제발 저려서 숨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드라마 장면 보고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기억나지 않느냐고. 그게 바로 네 엄마 때문이라고 말했죠. 네 엄마 때문에 네가 나한테 정신과 치료도 권유한 꼴이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예비 며느리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미숙이가 등장했어요.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가 상황이 터질 것 같아 급히 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미숙이가 달려온 거였죠. 미숙이는 뭔가 사태를 수습하려는 듯 헐레벌떡 뛰어와서 바로 제 앞에서 이도저도 못한 채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른 듯 말을 더듬거렸죠. 경혜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딸은 몰랐어. 내가 다 시킨 거야. 네가 사돈이란 걸 알아채고 괜히 어색할까봐, 결혼 준비에 방해될까봐 내가 상견례 다른 사람을 내보낸 거야. 너 내가 사돈 될 건 어떻게 알았니? 우리 딸이 연애할 때 네 카톡 배경 사진을 보여줬어. 그때 네 얼굴 보고 바로 알았지.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너무 불안해서 괜히 너랑 얽히게 되면 네가 반대할까봐, 또 네 기억을 괜히 건드릴까봐 상견례도 다른 사람을 내보내고 청첩장에도 내 이름 안 올리게 한 거야. 제발 이해해줘. 정말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어. 용서해줘. 용서? 네가 그럴 입장이야? 너희 딸이 우리 집 건물 받아내겠다고 마음 먹고 있다는 말 동창들한테 다 들었다. 네가 그런 것까지 알고서도 이 결혼을 밀어붙이려고 했어?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미숙이는 그저 무릎을 꿇고 있는 본인 딸 옆에 천천히 내려앉으며 같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딸을 향해 얼핏 눈길을 주면서도 지 딸을 달래지도 못하고 제게 더 이상 변명할 여유도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군 채 웅크린 모습으로 눈물만 흘렸지만 그 모녀에게 계속 촌철살인을 날렸죠. 그 거짓말이 나중에 다 밝혀질 텐데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그렇게 변명하려면 입이라도 잘 단속하지 그랬냐고요. 오죽했으면 동창들이 나한테 조심하라고 다 알려줬겠냐고 했네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 그것한테도 아무리 네 엄마가 숨기라고 했어도 너 혼자 살겠다고 네 엄마를 그렇게 버리면 되냐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더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고요. 니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이 말에 아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따졌어요. 이를 악물며 예비 며느리와 미숙이를 번갈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격한 감정을 쏟아냈네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이성을 잃어서 나쁜 행동을 할까봐 얼른 데려왔죠. 아들 눈에선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그렇게 흥분을 가라앉힌 아들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좀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게 무슨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네가 그런 애인 줄 알고 만났겠냐고요. 오히려 나중에 더 큰일 겪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죠. 저희 가족은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예비 며느리 쪽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파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식장 예약금과 드레스 대여비 같은 결혼 준비 비용도 모두 전 예비 며느리 측에서 배상하도록 요구했어요. 파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전 예비 며느리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예비 며느리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처음엔 적반하장으로 이젠 파혼도 됐겠다, 뻔뻔하게 손해배상을 안 지려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서로 좋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게 마무리? 그건 신뢰를 저버리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들 쪽에 있잖아. 그걸 어떻게 부인하려고 하는 거야? 부담이 크다고요? 우리가 다 떠나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이런 건 서로 양보하면서 정리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 정도로 몰아붙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과하다고? 우리 쪽에서 이미 쓴 돈이며 시간이며 깨진 신뢰 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각하면 이 정도도 과하다는 거야? 제대로 책임질 마음 없으면 법대로 가잔 말이야. 그게 네가 원하는 거냐? 법대로? 야, 참 웃기다 너도. 그쪽이야 돈 많으니까 손해 좀 봐도 상관없겠지만 우리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누가 사기꾼 아니랄까봐 뻔뻔하게도 나오네. 웃기긴 누가 웃긴데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기만하고도 그딴 소리를 하세요? 책임질 거 책임지고 나서 말하세요. 이런 미숙이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미숙이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며 50여 년 전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했죠. 원래 이런 폭력은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동안 인연이 저한테 남긴 상처와 한이 너무 깊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제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숙이가 제 행동을 보고 애가 기겁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하길래 내가 너한테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 결국은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한없이 작은 애였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제가 힘들게 살았었는지 미숙이에게 머리채 잡고 난 뒤로 정말 깨끗하게 트라우마를 극복했어요. 저는 미숙이년한테 깽값 받고 싶으면 신고하라고 고함도 꽥 지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네요. 역시 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아들은 제가 돌아온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 끝까지 예비 며느리 측의 책임을 따져 물으며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고 이 모든 상황이 예비 며느리네가 신뢰를 저버린 데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니 예비 며느리네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비 며느리 측에서 사과와 함께 비용을 배상하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도 어딘가 억울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곤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결혼 준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죠.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아들에게 네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네 결혼을 망친 것 같다고 하니 아들은 정말 괜찮다고 하더군요. 이런 결혼을 계속 진행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면서 차라리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장모 되실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 예비 신부도 어떤 사람일지 짐작이 갔다고 하더군요. 이혼보단 지금 파혼이 훨씬 낫다면서 솔직히 이렇게 끝난 게 오히려 본인 인생의 복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들의 담담한 말에 마음 한편이 무거우면서도 안도감이 들었지만 이렇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되려 더 힘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전 예비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전 예비 며느리는 옮긴 병원에서도 시술 부작용을 여러 번 일으켜 눈총을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더 병원을 개원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엔 그 병원에서도 원장의 눈총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알아서 퇴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 사건을 알고 난 후 미숙이와 전 예비 며느리에 대해 뒷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미숙이는 다방을 쉬었다가 최근에 또 다방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며 내리며 오히려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왜 인생을 그렇게까지 추하게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뻔뻔하고 치사하게 굴면서 무슨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과 커뮤니티 형성도 아예 하지 못하겠죠? 지 딸 하나 의사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여러모로 지가 과거에 뿌렸던 벌들을 이제야 받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별의 아픔을 털어내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대요. 어느 날 밝은 얼굴로 집에 찾아와 새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차분하고 성실한데 제 파혼 이야기도 이미 다 알고 나서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럼 됐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됐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엄마는 너만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으니까. 그래. 아빠도 네가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인다. 네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 아니겠냐? 이제부터는 더 신중히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고 다행히 이번엔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응원한다고 했죠. 이제 저와 남편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즐겁게 고민 중이에요. 미숙이의 머리채를 아주 뜯어 놓으면서 트라우마까지 극복했으니 이제는 미숙이를 떠올릴 때도 웃음이 나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상처를 풀고 나니 제 자신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남편도 그동안 참느라 얼마나 고생했냐며 이젠 진짜 마음 편히 살라며 저를 다독여줬네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 더는 후회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일들만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는 주말마다 드라이브도 다니고 만난 것도 많이 먹고 있어요. 이젠 힘들었던 과거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